네, 안녕하세요. FAT 1급 2022년도 실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박명희 강사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기본적인 정보를 등록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서 22년도 시험이 어떤 식으로 조금 변경이 되는지를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그램 다운로드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한번 열어볼게요. atkicpa.or.kr. 자, 화면에 보시면 전체 화면에 하단의 두 번째 카테고리에 볼게요. 자, 교육용 프로그램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를 들어가셔서 뭐 간단하게 여러분의 정보를 입력하신 다음에 교육용 프로그램은 1, 2 같은 프로그램이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다운로드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바탕화면에 이제 R집으로 되어 있는 걸 푸시면 되겠죠. 자, zip 파일을 풀으면 폴더 안에 우리 지금 현재 버전의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고요. 저는 바탕화면으로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응용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을 하셔서 쭉 저와 같이 동일하게 실행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어떤 그 동의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여부를 물어볼 땐 여러분 동의합니다 라고 누르시고요. 쭉 자동으로 설치가 되게 프로그램을 두고요. 동의합니다 버튼 누르시고요. 파일 삭제 후 파일 저는 기존에 어떤 파일이 있어서 그렇고 여러분은 없을 거예요. 바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를 누르면, 길어봤자 뭐 2, 3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저는 설치를 해놓고, 자, 화면을 다시 한번 열어서 22년도 시험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 이제 대부분의 시험은 시험장에 가서 종이를 받고 USB를 받아서 USB를 컴퓨터 화면에 실행을 한 다음에 USB 안에 있는 데이터를 실행해서 시험 문제를 풀고요. 시험지는 대부분 이제 외부 유출을 해줘요. 그래서 시험지는 갖고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답안은 USB로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시험장에서 나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언제까지냐면은 6월 시험까지 그래요. 자, 6월 시험까지는 대면도 있고 비대면도 있어요. 대면은 시험장을 선택해서 시험 장소에 가서 학교 같은 곳이겠죠?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는 거고요. 비대면은 여러분이 집에서 여러분이 이제 딱 그 시험 시간이 되면 웹캠 열어놓고 여러분이 시험 보는 화면을 전송하면서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이제 전송해주는 데이터를 열어서 페이퍼 없이 화면을 통해서 시험을 보는 시험이죠. 자, 이게 AT 시험이 전면적으로 이제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 빨리 비대면 시험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22년도에는 8월 시험부터는 모두 다 이제 비대면 시험으로 시험을 보도록 아예 전면적으로 이 시험 보는 방법 자체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 편하기도 하고 컴퓨터가 약간 불안하다. 그러면은 또 그 불안한 부분도 있고 그래요. 설치가 됐나 봐요. 자, 완료해 놓고요. 잠깐 조금만 더 볼게요. 그래서 일단 바뀌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이 AT 시험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비대면 시험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비대면 시험은 어떻게 봅니까? 그러면 웹카메라 어떻게 설치하고 감독관이 내가 시험을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저는 이제 이 주관처가 아니니까. 자, 아래쪽에 공지사항에 보면 수험자의 공지사항, 어떻게 시험을 보는지에 대한 간단한 공지사항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유튜브로 여러분에게 볼 수 있게 영상으로 설명해 주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달라진 점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비대면 시험으로 바뀐다는 거. 또 두 번째는 비대면 시험으로 바뀌면서 뭐가 달라지냐면 시험 문제가 조금 다시 바뀌어요. 자, 일단 뭐 비대면이 그래 우리 시험장에 안 가니까 왔다 갔다 뭐 교통시간 낭비하지 않고 좋겠다. 근데 컴퓨터 사양이 좀 떨어진다거나 중간에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쵸? 초반이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제 마무리하겠지만 이제 그게 아무래도 사람마다 PC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출제 방식이 좀 달라지다 보니까 출제하는 문제 유형이 조금 변화가 생겨요. 출제 문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 그 부분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실기 수업을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제가 51회 기출문제를 열었어요. 자, 51회 기출문제는 언제 시험이냐면 22년도 1회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2월 달에 시험 봤던 시험이에요. 자, 지금부터 보시는 문제는 6월 시험까지 이렇게 동일하게 시험 문제가 출제될 거라는 뜻이고요. 자, 1시간 동안 시험을 봅니다. 페이지 수가 18페이지 정도가 되고요. 객관식 이론 문제는 문제당 2점씩 배점이고요. 실무는 문제마다 입력을 하면 그 입력한 답안이 점수가 각각 뭐 3점, 4점 이런 식으로 배점이 다르게 구분이 돼요. 자, 객관식 이론 문제는 15문제가 출제되고요. 15문제 중에서 자, 쭉 보시면은 7번, 8번, 9번, 10번까지. 10번까지는 재무회계 문제고요. 11번부터는 부가가치세 관련된 문제예요. 이렇게 해서 객관식 문제가 15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그리고 실기 문제는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사업자 등록증을 보여줬어. 그리고 얘가 막 이렇게 됐대. 자, 문제. 이거를 수정하래. 이걸 입력하래. 그러면 점수를 3점을 주는 거야. 이거 입력하면 돼.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거 점수를 줄 테니까 입력만 잘해봐라. 이 얘기고요. 업무용 승용차랑 관련된 내용들을 뭐 등록하래. 그러니까 등록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등록하면 점수를 3점 먹어요. 거래처별 초기월에다가 뭐 넣어. 그러면 4점이야, 점수가. 자, 이 자체를 점수로 주는 거야. 그래서 전산 실기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얘가 말하는 내용을 입력하면 돼요. 입력하면 각각의 점수 4점, 뭐 어음 등록 4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점수 보이시죠? 문제마다 점수 배점이 있고요. 쭉 가서 이제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예요. 뭐 넣으세요. 4점 이렇게 입력하세요. 3점 뭐 이렇게 해서 입력하는 것 자체가 점수. 결산도 입력하세요. 4점. 결산하세요. 4점.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회계정보 분석은 문제를 읽고 얘가 말하는 데이터를 메인 매출장에서 찾아서 1번부터 4번까지 답을 마킹하는 방식이고요. 두 문제, 문항당 4점 해서 전체 실기가 70점 배점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대면 시험 봤을 때 문제 유형이에요. 자, 근데 이제 비대면 시험으로 바뀌면서 어떤 게 달라졌냐면 시험 문제가 나오는 방식이 좀 차이가 나는데 자, 지금 여기는 안 적혀 있지만 객관식 문제가 이제 10문항으로 좀 줄어듭니다. 객관식 문제가 10문항으로 줄어들어요. 원래는 15문항이었죠. 그러니까 5문항이 주니까 점수 배점은 30점 동일해요. 그러니까 문항당 3점씩 배점을 갖게 돼요. 객관식이. 그러니까 뭐 문항이 작아지면 좋냐? 3점이니까 점수가 2점보다는 아무래도 부담이 좀 될 수 있겠죠. 객관식 문제가 문항이 좀 작아진다는 거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지금부터 이제 동일한 문제인데 달라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방금 전에 어떤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뭐 입력하세요 이랬을 때 옆에 점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점수가 없어요. 자, 입력은 해야 돼. 주어진 데이터를 모두 다 수정하고 입력하는 건 동일한데 이 자체가 점수가 안 돼요. 일단 실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거래를 입력하세요 이래놓고 그냥 뭐 등록하세요. 이게 다고요. 이 자체를 입력했을 때 3점, 4점 이런 점수 배점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1번부터 쭉 실무 수행을 동일하게 합니다. 똑같이 입력하셔야 돼요. 틀리면 틀리는 거예요, 결국에. 자, 쭉 입력을 하고 결산까지 똑같이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하고 나서 마지막에 실무 수행 평가라는 문항으로 여러분에게 점수를 줍니다. 1문항 3점, 3점, 3점. 얘네들은 막 4점씩 이런 식으로 점수를 줘요. 그래서 실기가 전체가 70점인데 자, 20점, 20문항을 가지고 62점의 점수를 주고요. 지금 어떤 식이냐면 앞부분에 입력을 하면 앞에 막 이런 거 넣었잖아요. 결산까지 해서. 그럼 결산까지 했으니까 내가 이제 질문하는 걸 찾아. 1번부터 4번까지, 1번부터 5번까지는 객관식 문항으로 체크하시면서 답을 마킹하고요. 6번부터 20번까지는 주관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앞에서 제대로 모든 걸 입력했다면 예를 들어 미수금과 미지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맞추겠지. 이게 틀렸다. 그럼 앞에는 틀렸겠지. 예를 들어
부가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12월 말에 2월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얼마가 있는지를 물어봐요. 근데 이게 정답과 달라요. 그러면 앞에 내가 뭔가 결산을 수행한 게 틀렸다는 얘기죠. 틀리면 얘가 당연히 주관식의 정답이 다르게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점수가 날라간다. 그래서 조금 더 까다로워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앞에 그냥 입력만 하면 되는 점수가 다 입력을 한 다음에 1번부터 20번까지 입력한 내용을 토대로 얘가 질문하는 부분을 찾아서 주관식으로 숫자를 여러분이 조회해서 찾아내는 것까지 하셔야 되니까 뭐 상당히 실기 부분이 나름은 오히려 까다로워질 수 있죠. 두 번을 해야죠. 입력은 입력대로 정확하게 하고 마지막에 문제를 평가 문제를 통해서 내가 입력한 전표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게 조금 까다로워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마지막에 회계정보 분석하는 건 동일해요. 두 문항이 동일하게 출제가 되니까 나와 있는 대로만 잘 찾아서 수정해서 그러니까 비율을 대부분 많이 물어볼 거고요. 이래서 얘는 8점. 그리고 전체 실기는 70점 100점을 가져갑니다. 자, 이게 8월부터 비대면 시험으로 보는 문제가 바뀌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기 수업을 이제 들으시는 거죠, 지금부터. 자, 실기 과정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해서 여러분이 이제 실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학습을 하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 된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뭔가를 등록하라고 그랬잖아요.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간단하게 입력하는 연습을 좀 해볼 거고요. 자, 우리는 구로요통이라고 하는 회사를 임의로 하나를 등록해서 이 회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시험에 나왔을 때 어떻게 얘를 입력하는지, 입력하는 방식을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다 설치를 했어요. 프로그램이 다 설치가 돼서 마지막으로 다 실행이 끝나고 나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생긴 모양의 이제 아이콘 하나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하시고 프로그램을 들어가려고 물어보면 처음에 들어갈 때 내가 원하는 급수가 무엇인지를 물어봐요. 자, 우리가 시험 보는 이 자격증의 급수는 FAT 1급입니다. 자, 두 번째, 회사 코드는 오른쪽에 도움말 키를 누르면 회사가 없죠. 우리는 지금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회사라는 게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회사 등록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회사 등록을 지금 해볼 거고, 화면을 열어서, 자, 이렇게 생긴 회사를 하나 등록할 거거든요. 프로그램을 열어서 회사 등록은 어디서 하냐면, 요 메인에서, 여기 보면 왼쪽에, 여기 회사 등록이라고 보이시죠? 그거 눌러서 들어가요. 자, 이렇게 들어가서 주어진 정보를 그대로 옮기는 거고 시험 볼 때는 여러분이 알겠지만 얘를 새로 다 등록하는 건 안 나와. 근데 지금처럼 이런 것들이 추가됐을 때 어디에 들어가서 어떻게 넣어야 되냐 그거를 잘 보는 게 중요하죠. 자, 회사 코드는 300으로 입력하시고 회사명 구로 유통 하나 놓고요. 법인입니다. 자, 우리 FAT 1급은 FAT 2급은 개인이고 FAT 1급은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험 보는 거예요. 자, 기수는 9기 202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넣으셨죠. 자, 얘가 지금 화면이 왔다 갔다 얘가 닫히지가 않아서 잠시 닫았다가 잠시 요거를 조금 조정하고 다시 열어볼게요. 됐어요. 자, 그러면 구로유통과 관련된 정보 중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나머지 추가 정보를 넣어볼게요. 자, 사업자 등록번호 123863501. 법인번호는 여러분에게 원래는 법인번호를 줘야 되는데 지금 법인번호가 없죠? 왜냐하면 법인등록번호는 사업자 등록증에 써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 준 거예요. 그러면 있으면 넣고 없으면 현재는 무시하시고요. 시험 볼 때 법인등록번호가 잘못 들어가 있대.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제대로 맞은 계정 거래처 아니 죄송해요. 등록번호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업자 번호 넣고 대표자 주민번호 넣고요. 자, 주소를 오른쪽에 물음표시 누르면 우편번호가 조회될 수 있게 떠요. 여기서 959로 바꾸시고 구로동로 79 해서 거래처 조회 요정도 주소. 자, 전화번호는 넘어가시고요. 업종 코드는 대부분 일반적인 사업자는 업종 코드를 넣어놔요. 근데 우리 지금 업종 코드까지는 뭐 필요 없죠. 넘어가시고 업종과 업태와 종목을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업태는 여기 보이시죠? 도소매업.
자, 종목은 정수기, 주방기기. 자, 아래쪽에 사업자 소재지별로 관할 세무서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전에 주소지를 우편번호로 등록하는 순간 구로세무서장이 자동으로 걸렸고 지방세 납부처 구로구청도 자동으로 걸린 것 같아요. 자, 우리 사업자 등록증에 보면은 개업 연월일이 써 있거든요. 자, 설립 연월일을 굳이 설명하지 않으면 넘어가셔도 되고요. 개업 연월일은 2009년도 0404.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는 아니래. 그러니까 사업장별로 신고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본점 일괄 납부 미승인. 아래쪽에 보면 전자세금 계산서 이메일 주소. 자, 추가 사항으로 들어가서 이메일 주소에다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메일 주소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구로유통이라는 기업의 기본사항과 추가사항의 이메일 주소까지 입력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구로유통이라는 회사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 전체 회사 등록 메뉴를 빠져나오시고요. 닫기 하시거나 X 누르시거나 자, 빠져나와서 회사 코드에서 오른쪽에 돋보기 모양의 조회 버튼 누르시면 이제 방금 전에 등록한 회사 하나가 조회가 되죠. 자, 지금부터 구로 유통 들어가서 연습을 할 거예요. 자, 확인하시고 로그인하고 잠시 기다리시면 메인 창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자, 메인 창은 회계라고 하는 계산기 모양의 아이콘을 크게 한번 누르시면 오른쪽에 전체 메뉴 창이 한 번에 확인이 돼요. 자, FLT 2급이나 각각의 급수마다 화면에 열리는 메뉴가 조금씩 다르고요. 자, 지금 여러분이 하신 메뉴가 이거예요. 회사 등록 메뉴. 우리 지금 거래처 등록하고 계정 과목 저도 등록 이런 거 같이 한번 좀 해볼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회사 등록을 하신 거고요. 우린 지금 구루유통이라는 회사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거래처 등록을 좀 볼 건데 우리 FLT 1급인 AT 시험이라고 하는 자격증이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자격증은 거래처를 등록할 때 거래처 등록이라는 메뉴를 열어서 확인해 보시면요. 거래처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돼요.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거래처, 그리고 일반 신용카드 거래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얘네들이 각각 다르게 이 분류를 탭으로 구분해서 입력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른쪽에 입력해야 될 세부 항목이 달라요. 자, 일반을 눌렀을 때는 사업자 번호, 그 사업자의 업태 종목, 주소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금융기관을 누르면 사업자 번호가 뭘 중요해요? 국민은행의 사업자 번호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내가 국민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다. 계좌번호가 중요하겠죠. 어디 점에. 예금 종류는 뭐고, 예적금이 보통 예금인지 당좌 예금인지, 한도가 얼마인지, 그리고 이자율은 몇 프로인지, 뭐 이런 거 등록하기 때문에 메뉴가 다를 수가 없는 거죠.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마지막에 카드를 누르면 카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카드 번호. 여러분 신용카드 가지고 있으면 카드 번호 가지고 결제 일어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카드는 입력하는 내용이 또 다른 거죠. 금융기관과 또 다르고. 카드는 일반하고도 또 다르죠. 다 다르기 때문에 거래처 입력할 때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일반은 일반란에, 금융은 금융란에, 카드는 카드란에.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자, 아래쪽에 코드를 잠깐 볼게요. 자, 일반에다가 커서를 놓으시면 아래쪽에 101번에서 97999까지라고 써 있고요. 금융기관을 누르면 98000에서 99599까지. 카드는 600번에서 99999까지. 그러니까 코드 체계를 다르게 가지고 있는 거죠. 칸이 다른 것도 있지만. 자, 우리 그러면 거래처 등록을 좀 해볼 건데 사실은 너무너무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어요. 자, 일반 거래처부터 넣을 거고요. 전체래요. 무슨 말인지 얘기하면서 해볼게요. 자, 101번에 거래처 하나를 추가합시다. 회사 이름은 웅진이고요. 사업자 번호는 104-8124017. 대표자는 변웅진이래. 자, 여기서 내가 이 웅진이라는 거래처가 나의 매출 거래처인지, 나의 매입 거래처인지, 이것저것 훑으면 다 쓰는 건지. 근데 얘는 전체래. 다 전체니까 꼭 매출 매입으로 딱 국한되어 있지 않은 건가 봐요. 자, 그럼 전체 것이고 사용할 거니까 엔터를 치는데 여기서 엔터를 쳐버리면 그 다음 거래처를 입력하는 줄 알아.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웅진이라는 거래처에 세부 사항을 넣어야 돼. 그럼 오른쪽에 커서를 옮깁시다. 자, 변웅진까지는 넣었죠? 업태와 정수기 넣고요. 자, 주소지는 오른쪽에
표시 눌러서 이번에는 서울시 종로구 해화동 11가길 10번지. 아, 이게 없어요. 없을 수 있어요. 이렇게 주소지가 안 뜰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상관없어. 괜찮아. 어떻게 하시냐면 꼭 여기다가 어떤 우편번호를 조회해서 입력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냥 밑으로 사업장 주소지로 내려가서 이렇게 손으로 입력하셔도 돼요. 우편번호는 여러분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편번호가 조회가 안 될 때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상관없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래 시작일은 여러분에게 2022년도 뭐 1월 1일이라고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아무 말이 없거나 지금처럼 아무 말 없으면 얘는 점수랑 무관하니까 내비두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를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나도 이메일 주소가 필요하고 걔도 이메일 주소가 필요해서 추가 사항을 누르면 이메일 주소 입력할 수 있게 네 번째 칸에 얘는 워터고요. 뒤에는 빌 36514 여러분이 추가로 여러분 선택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거래처를 등록하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더 넣어볼까요? 102번 서울 1078-131-220 또 전체죠. 넘어가서 업태는 싱크대. 응? 어? 왜 이럴까? 응. 싱크가 입력이 되면 에러가 나네요. 응. 왜 그럴까요? 자, 우편번호가 조회가 안 된다. 상관없어요.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그냥 주소지만 여러분이 아니 왜 이럴까요? 그리고 오른쪽에 추가사항으로 들어가서 주소지에다가 마지막에 이메일 주소 입력. 자, 같은 방식으로 한 번 더. 자, 103번에 전체 누르고 에이, 주소지가 안 뜨면 상관없다고 그랬죠? 아래쪽에 내려가서 하시고 추가사항으로 오른쪽에 에듀 36524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요. 왼쪽에 보면은 300번에 김구로라고 돼 있죠. 이 김구로가 대표자인 거야. 지금 대표자의 주민번호를 넣어야 되는데 주민번호가 아예 없죠. 그럼 무시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그냥 여기다가 이름만 한 번 더 김구로 하시면 끝납니다. 특별히 더 추가로 입력을 하거나 하실 거는 딱히 있진 않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전가전유통이라는 거래처가 하나 더 있네요. 자, 하나 더 추가. 이렇게 넣어야 나중에 이제 여러분 입력을 하실 때 나중에 뒷부분에서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입력을 하는 걸 연습을 해야 돼서 지금 여러분이 좀 귀찮지만 이것저것 입력을 하고 계십니다. 에이, 왜 그럴까? 가죠.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반 거래처 등록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금융기관 거래처 한번 넣어볼게요. 금융기관 거래처는 첫 번째 98001 하시고요. 신한은행. 자, 신한은행에 계좌번호가 있네요. 계좌번호 옮겨 12541. 얘는 다시를 입력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이고요. 얘는 지금 보통예금 보통으로 넣어주래요. 이게 지금 요액이죠. 그리고 보통. 계좌 개설점 특별히 없고요. 나머지 추가 사항과 없죠. 나머지는 기본적인 예금에 대한 내용만 추가했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98002 하나은행 계좌번호 넣어주시고
일반이고 얘는 당좌 예금, 당좌래요. 여기다 넣는 거죠. 당좌 예금. 여기 보통이 당좌 예금으로 바뀌려면 1번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1번 당좌. 근데 당좌 예금은 대부분 이제 당좌 차월에 대한 한도 같은 것들도 정보가 있을 거고 있으면 넣고 지금처럼 없으면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잘 보시면은 여기 아래 은행 등록해서 100번은 신한은행, 200번은 하나은행 이런 거 은행 등록은 거래처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어음을 주고받았을 때 거래처를 관리하려고 입력하는 거고요. 어느 쪽에다가 입력하냐면 위쪽에 보시면은 기능도움이라고 있어요. 기능도움에 F8 은행 등록이라고 하나가 있습니다. 100번에다가 신한은행 200번에 하나은행 이렇게 등록하라고 되어 있는 걸 오른쪽에 거래처 등록, 기능도움 버튼을 사용해서 은행 등록에다가 추가적인 은행을 등록하시면 나중에 이제 어음 관리할 때 얘를 가지고 올 거예요. 어음에 대한 정보를 등록할 때.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신용카드를 좀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여기 아래쪽에 신용카드 번호 99601 신한카드. 신한카드가 지금 여기 보면은 카드 넘버가 쫙 있죠. 1111, 2222, 3333, 4444. 자, 신용카드는 매출할 때 돈이 들어오는 가맹점인지 내가 물건을 결제할 때 쓰는 내가 매입할 때 사용하는 카드인지를 구분을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얘는 매입카드고요. 자, 매입카드 걸고 우측으로 넘어가면 결제일이 언제인지가 써있네요. 결제일. 얘는 결제가 언제 되냐? 25일에. 그리고 결제 계좌는 신한은행으로 이렇게 신한은행 선택. 방금 전에 요 신한은행이 980001이 여기 금융기관에 걸렸던 신한은행을 끌고 온 거죠. 이 카드는 대부분 이제 은행 계좌하고 연결돼 있으니까요. 자, 지금 주어진 정보를 입력을 다 한 것 같고요. 자, 아래쪽 내려가서 99602 하나 더. 지금 얘는요, 신한 카드 사래요. 그리고 1, 2, 3, 4, 5, 6, 7이라고 돼 있어. 매출이래. 이게 뭐냐? 우리가 물건을 팔면 상대방이 카드로 결제를 해. 그러면 카드로 결제가 되면 카드 결제가 들어오겠죠. 얘는 가맹점 번호인 거야. 가맹점 번호. 매출 걸었기 때문에 가맹점 번호가 자동으로 여러분에게 입력이 된 거죠, 사실은. 자, 입금 계좌는 신한은행. 돈이 들어올 때마다 몇 퍼센트 카드 수수료가 빠지냐? 3%. 자, 붕괴 설정도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카드 결제는 외상 매출금 많이 붕괴하잖아요. 제품 매출을 했을 때 외상 거래일 때는 그렇겠죠. 근데 여기까지는 뭐 입력을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은 수수료율까지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다 끝났네요. 입력하는 이제 내용들. 자, 그래서 입력이 뭐 그렇게 어렵거나 난해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없고 우리 여기서 입력할 때 일반 금융 카드라는 거래처를 바꾼다. 그다음에 일반 거래처 중에 여기다 김구루는 주민번호를 안 넣기 때문에 지금 에러가 떴으니까 그냥 무시하시고요. 주민번호에서 그냥 사업자 번호를 바꾸세요. 그럼 사업자 번호가 입력이 안 된 것으로 되는 거지 입력이 오류가 났다고 체크가 되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아주 다양한 정보들을 등록하는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만 등록하는 금융기관 거래처, 카드 매출이나 카드 매입과 관련된 카드 거래처만 등록하는 카드 거래처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져서 등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인데 계정 과목은 이미 등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네 번째 칸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일단 전체 코드 체계만 간단하게 보고 입력하는 방식을 좀 볼게요. 자, 얘가 이제 자산이네. 얘는 전체고요. 전체 보고 싶을 때 전체를 누르면 전체가 쫙 정렬돼. 근데 만약에 자산을 아주 자세하게 좀 보고 싶다. 그럴 때는 마우스를 자산을 길게 늘어뜨리면 비유동과 유동으로 나뉘고요. 유동 자산 중에 당좌를 누르면 왼쪽에 당좌 자산만 정렬됩니다. 딱 요까지가 당좌 자산인 거예요. 난 재고를 보고 싶다. 그럼 재고를 누르시면 재고만 보여요. 이런 식으로. 자, 부채도 마찬가지예요. 부채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구분돼서 여러분이 조회할 수 있고요. 자본 계정은 5가지로 나누어졌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자, 매출 계정은 401번에서 한 420번 정도까지 매출원가는 상품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 자, 판관비 계정 과목이 많았죠. 근데 다 몇 번 떼었어요. 다 800번 떼였죠. 계정 과목이. 자, 이런 거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서 아, 코드가 판관비가 800번대 걸려 있는 게 맞구나. 근데 우리가 제조기업이니까 FAT 1급은 제조기업이죠. 제조기업이면 똑같은 급여인데 어디에도 있어야 돼? 제조원가에도 있어야겠죠. 제조원가는 500번대. 자, 500번대를 누르면 동일한 이름의 비용들이 500번대에 분류돼 있어요. 그래서 사무직 판관비, 제조원가 생산부 직원은 제조 이렇게 구분하는 거, 코드로 구분하는 것을 여러분이 계정 과목에 있는 이 목록을 보시면서 한 번 더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도급이나 분양은 우리가 쓰는 원가 코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제조 원가만 사용하시는 거고요. 기타가 뭐냐면 영업 이외의 수익이나 영업 이외의 비용이 분류되어 있는 계정입니다. 영업 외수익, 영업 외비용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에서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여러분에게 시험 문제가 출제되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814번의 통신비라는 계정에다가 대체적요 4번으로 이런 내용을 하나 등록하래. 그러면 814번의 통신비가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전체를 누르시고 이제 전체를 누르고요. 814번의 통신비를 바로 조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이 여기다가 아무데나 커서를 놓으시고 814 코드를 찍으시면 바로 814번의 계정 과목으로 바로바로 이동이 가능해요.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자, 그러면 800번대 통신비 중에 대체적요 4번에다가 인터넷 요금 카드 결제 등록이라는 이름을 적어주래. 적요사항으로. 어디냐? 아래쪽에 적요가 두 개가 있는데요. 자, 이쪽은 현금으로 거래가 일어날 때 주고받는 적요. 여기는 대체적요. 지금은 대체적요 1, 2 쓰고 있고 3번 안 쓰나 보지 뭐. 4번에다가 주어진 적요를 하나를 추가하는 형식의 문제거든요. 엄청 쉽죠? 자, 그러면 대체적요 갖다 놓으시고 4번 하나 추가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나 해주시면은 뭐 점수 하나 가져가는 건데 이렇게 입력만 하면 점수를 주는 게 이전 시험이죠. 8월 이전 시험. 자, 8월 이후부터는 이걸 등록한다고 이 자체가 점수가 나에게 배점을 주는 건 아니고 등록 미리 해. 그리고 나중에 내가 물어보는 걸 찾아. 이런 특징이죠. 그러니까 입력을 안 하면 찾을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등록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새로운 계정 과목을 852번에다가 차량 리스로라는 이름으로 등록하래요. 얘가 어떻게 가냐? 852번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비어나 있으니까 852를 찍어봐. 지금 갖다 놓으면은 뭐 이상한 이름으로 걸려있죠. 이게 비워두었다는 뜻이에요. 계정 과목을. 자, 차량 리스료로 하나 등록할 건데 갖다 놓으시고 요 위에다가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그럼 바로 등록이 될 거고요. 해당되는 구분 항목은 경비로 여러분 등록해 주시면 돼요. 더 추가 사항은 없습니다. 등록하는 방식이에요. 지금 계정 과목이나 적요 등록을 하는 방식. 마지막 138번의 전도금을 소액 현금으로 바꾸래요. 자, 138 찍으면 전도금이 있거든요. 자, 방금 전처럼 내가 이 이름이 싫다. 그럼 바꾸실 때 소액 현금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아무리 입력해도 입력이 안 돼요. 자, 왜 그러냐? 아래쪽에다가 커서를 놓으면 전도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무슨 색깔이었는지가 보이죠. 빨간색이거든요. 계정 과목 중에 빨간색 계정 과목은 바로바로 수정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만약에 이 빨간색 계정 과목을 굳이 다른 이로 바꾼다면 바꿀 수는 있거든요. 자, 그 바꾸는 방식이 커서를 이 전도금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컨트롤 F1을 누르면 이제 내가 원하는 계정 과목으로 바뀔 수 있게 메뉴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여는 거죠. 자, 무슨 키를 누르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F1을 누르시면 빨간색 계정 과목을 여러분이 직접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여러분이 수정을 하고 나면 그전에는 이 자체가 정답이고 이걸 입력했을 때 내가 조회하는 데이터가 잘 조회되는지 어떤 평가 결과를 문제로 풀어내는 방식으로 시험 문제가 조금씩 바뀐다는 거. 그게 좀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계정 과목 적요 등록까지 좀 해봤는데 계정 과목 적요 등록에서 여러분이 저 위쪽에 가시면 외상 매출금 밑에 대손 충당금 같은 계정 과목이 외상 매출금을 차감하는 계정이다라고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얘는 차감하는 계정이야. 그리고 누구를 차감하냐면 108번인 얘를 차감해. 그래서 109번에 걸려있는 이유는 나는 얘하고 짝이니까. 짝이란 얘기는 얘 밑으로 들어가니까. 따로 별도로 대변의 부채 계정으로 반영되지는 않는 거죠. 그런 게
바드럼에도 있고 미수금에도 있고 대여금에도 있고요. 대손충당금은 누구를 차감하는 계정으로 사용된다는 게 특징이었죠. 얘만 그러냐? 안 그래. 자, 유형자산도 토지는 감가상각을 안 하니까 비상각이라고 부르지만 건물부터는 감가를 하죠. 그래서 건물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건물을 차감하는 형식이고요. 누구를 차감하냐면 102번에 건물을 차감하도록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계정 과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분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 분계할 때 어떤 계정 과목이 어디에 걸려 있고 내가 헷갈린다. 계정 과목이 너무 헷갈리네? 그럼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은 충분히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힌트를 받으면서 여러분이 회계 처리를 하실 수도 있어요. 특히나 판관비라는 계정 과목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짠! 이렇게. 판관비 눌러서 판관비라는 이 메뉴를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판관비가 열리는데 판관비 계정 과목 중에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세금과 공과금을 오히려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그 왜 헷갈려 하냐? 세금과 공과가 되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를 해. 그 자동차세는 매년 내는 세금과 공과, 사업소세, 무슨 분담금도 세금과 공과, 재산세, 그리고 회사가 부담하는 것 중에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내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회사가 내주면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를 하죠. 이것만 그런가? 아니요. 또 있어. 밑에 보면. 무슨 인지 구입을 했거나 적십자 회비를 냈거나 무슨 협회비를 냈거나 협회비를 우리는 회계해서 그냥 공과금의 일부라고 인정해서 그것도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었어. 우리가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을 회계 처리하는 걸 FAT 1급에서 이제 종종 하는데 자, 당좌 자산에도 매도 가능 증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매도 가능 증권.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은 1, 2, 3에도 있지만 투자 자산에 있는 1, 7, 8도 매도 가능 증권이죠. 그러니까 장단기를 구분해서 우리가 또 계정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시험 볼 때는 1, 7, 8에 걸려있는 매도 가능 증권을 회계 처리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겠지만 또 이런 경우도 존재할 수가 있으니까요. 회계 FAT 1급 시험이나 또 그 이후의 시험들도 마찬가지인데 같은 계정 과목이 코드가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좀 종종 있죠. 그래서 코드를 보고 그 계정 과목을 정확하게 이렇게 체크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중요해 보이기도 해요. 뭐 이런 것만 꼭 있는 거냐? 그렇진 않고 뭐 다양한 계정 과목들을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누계액 같은 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부채 계정 중에서도 비유동 부채 우리 공부할 때 사채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할인 발행 차금을 본 적이 있는데 사채 밑에 할인 발행 차금 이게 각각 사채를 차감한다. 누군가를 차감한다. 그럼 반드시 그 밑에 걸려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봤던 부분들은 회사를 좀 등록을 해보고요. 그리고 거래처를 등록하고 간단하게 계정 과목을 어떻게 추가로 등록하는지, 적요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를 간단하게 봤는데 이렇게 계정 과목이나 적요 등록은 이번 시간에 등록한 걸로 끝나지는 않고요. 전표 입력할 때 이 과목을 활용해서 전표를 분계 연습을 할 거라 이후에 전표 입력을 할 때 요 해당되는 메뉴는 다시 들어와서 보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더 좀 그 이외에 나머지 등록하는 메뉴들로 같이 입력을 해볼게요. 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